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숨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전기료를 100% 인상한다. 캐나다의 보복성 반격에 패닉에 빠진 미국 정부. 미국은 전력 자립을 위해 새로운 해결료 기술이 간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악관으로 긴급히 전달된 보고서 한 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직접 그 기술을 확인한 미국은 결국 대한민국의 고개를 숙이며 한 번만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감추던 충격적인 핵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150만 명. 2025년 3월 단 하루 만에 정전 피해를 입을 뻔한 미국인의 숫자였습니다. 캐나다가 전력요금을 25% 올리겠다고 발표한 순간 미시간과 뉴욕의 데이터 센터에서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어요. 서버 냉각 시스템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죠. CNN 하단 자막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떴습니다. AI의 심장이 싣고 있다. 그때 백악관 상황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에밀리 워든, 미국 대통령 직속 AI 에너지 수석 보좌관이었죠. 15년간 에너지 정책을 다뤄왔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가 화상회의에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철강에 관세를 매긴다면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미시간에서 뉴욕까지 캐나다 전력에 의존하는 모든 주요 시설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를 집어든 그는 단 한 페이지만 읽고 탁자를 내리쳤어요. 이건 전쟁이야.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에너지부 차관 사라 브룩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통령님, 대체 전력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부품 생산은 우연입니다. 리처드 하트 국방부 에너지정책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부품을 생산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추적해온 기술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창원에 있는 회사였죠. XE100 고온가스 냉각로 부품, 내열 1500도, 정밀도 0.01mm. 이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CFO 빅터 휴스턴이 비웃듯 물었죠. 한국. 우리가 왜 한국 기술을 믿어야 하죠? 저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두산의 시험 데이터가 떴어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공동 검증한 결과였죠. 전력 손실률이 12%에서 3%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멈춥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요.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기술에 우리 국가 인프라를 맡긴다. 그게 에밀리 당신의 해법입니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빅터, 지난주 텍사스 정전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도 국산 고집하다가 3만 가구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의심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정책을 다루면서 배운 게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난 것이죠.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지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상황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전 대비 모드로 전환된 백악관은 최소한의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빛만이 제 얼굴을 비췄죠. 화면에는 실시간 송전량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는 전력이 시간당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마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았죠. 제 앞에는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 원전 부품 생산 계획, 5년이라는 시간과 3천억 달러라는 예산이 적혀 있었죠. 다른 하나는 한국 두산의 기술 보고서, 1년 반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시간 주지사였어요. 에밀리, 포드 공장이 멈출 위기입니다. 전력이 부족해요. 그 다음은 뉴욕이었습니다. 월가 서버팜이 비상 전원으로 전환됐습니다. 3시간이 한계예요. 저는 벽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보였고 그 옆 태평양 건너에 작은 반도가 있었죠. 한국. 그곳에 우리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광펜을 들어 지도 위에 KUR라고 적었어요. 그 세 글자가 마치 희망의 암호 같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욕 데이터 센터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서버룸 온도 상승. 냉각 시스템 전력 부족.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대규모 셧다운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창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았죠. 워싱턴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창원. 24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 브룩스 차관이었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에 갈 건가요? 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시대에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이미 절전 모드가 시작된 것이죠. 사라, 지금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미국이 먼저가 아니라 미국이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무부에는 뭐라고 설명하죠? 언론은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동맹의 힘을 빌리는 것도 힘이라고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박준호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을 거예요. 긴급 방문 요청.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답장은 30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기술을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백악관 천장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흔적이었죠. 미국의 전력망도 그랬습니다. 오래되고 낡고 타국에 의존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의존의 끈마저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국 기술 검증 출장 계획.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라는 꿈을 잠시 접고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위기 앞에서는. 출장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작은 미국 국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었죠. 그것을 가방 안쪽에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일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을 지키는 것일까?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새벽 비행기시네요. 어디 가십니까? 희망을 찾으러 갑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곳에 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보스턴,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미국의 전력망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그 선택지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받은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 우선 에너지법, 즉시 발효. 워싱턴 덜레스 공항 게이트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요. 한국 출장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45%. 모든 외국산 에너지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였습니다. 급히 백악관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동시에 붉은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계약 대시보드에 불이행 경고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오늘부터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사라 브룩스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에밀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45% 관세는 모든 외국산에 적용돼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두산의 X200 부품.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였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빅터 휴스턴 CFO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관세 포함하면 한국 부품이 미국산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치 리스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데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의회는요? 빅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에밀리,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1초, 2초, 3초.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한 것이죠. 리처드 하트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버지니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백업 전원을 요청하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일어서서 벽면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미국 전역이 보였죠. 붉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력 부족 지역이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대 2달입니다. 사라가 대답했어요. 캐나다가 완전히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 북부주들은 마비됩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죠. 그래도 한국에 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빅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세가 있어도, 정치 리스크가 있어도 지금 당장 가능한 건 한국 기술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국산 부품을 기다리다가는 정말로 불이 꺼집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에밀리, 내가 방금 뭐라고 서명했는지 알고 있소? 네, 대통령님. 미국 우선 에너지법입니다. 저는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하지만 먼저가 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가 턱을 들었습니다. 살아남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 인프라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계속 깜빡거렸어. 마치 모스 부호처럼 뭔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죠. 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무역대표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외국산 에너지 부품 관세 일정표 45% 즉시 시행. 그 아래로 영향받을 기업들의 리스트가 이어졌어요.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한국 두산. 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에너지 위기에 빠진 아이러니.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안 검토. 그 2단어 아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구글 CEO였어요. 에밀리, 우리 마운틴뷰 데이터 센터가 위험합니다. 서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아마존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센터 절반을 셧다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상징이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탑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고립된 미국을 상징하는 것처럼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였어요. 에밀리,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시설 전력도 위험 수위입니다. 군사시설까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 서버팜이 문제입니다. AI 방어 시스템이 전력 부족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였죠. 저는 즉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즉각 대응 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11시, 미시간 주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밀리,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내일부터 조업을 단축한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단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요. 이러다가는 대량 해고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다시 두산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한국이 빨랐어요. 5년 대 1년 반. 그 차이가 미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은 여전히 붉은 경고를 표시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덫에 갇힌 거라는 것을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장에 써내려갔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는 없다. 현실이 이념을 압도할 것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이사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였겠죠. 에밀리 보좌관님, 소식 들었습니다. 관세법 말입니다. 네, 박 이사님.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동맹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의 말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정치가 만든 벽을 넘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전략적 동맹국 예외 조항. 그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막았습니다. 에밀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긴급합니다. 제가 말을 잘랐어요.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트럼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죠. 에밀리, 난 후퇴하지 않소. 후퇴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70년 동맹이죠.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예외요. 저는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이것 없이는 여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죠. 에밀리,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그 순간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실패하면? 그가 물었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해야 할 거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엔 돌아올 때 답을 가져와야 했죠. 미국을 구할 답을요.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증시는 에너지 위기 우려로 3% 하락.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보좌관님, 정말 해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태평양 건너에 있죠. 복도를 나오면서 저는 또다시 깜빡이는 형광등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정치는 벽을 만들지만 기술은 다리를 놓는다. 제가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한국이었죠. 새벽 4시,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문서가 제 시선을 잡아끌었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 2줄에 있었습니다. 내열 온도 1500도 섭씨, 정밀도 0.01mm. 이 숫자들이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하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아직 안 갔어요?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리처드, 이것 좀 봐요. 제가 모니터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X200 고온 가스 냉각로의 3D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보내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열흐름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리처드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클릭 몇 번으로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한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였죠. 여기 보세요. 전력 손실률이 12%에서 3%로 떨어집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놀랍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박준호 이사였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추가 자료 보냅니다. 실제 운전 데이터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울진 원전에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였어요. 9,999,
시간 연속 운전. 단 한 번의 정지도 없었다고 했죠. 리처드, 국방부 시뮬레이터를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에요. 그가 놀라서 물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해보죠. 1시간 후, 우리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전력망 전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데이터 입력 시작합니다. 기술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 부품의 사양이 하나씩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호환성 문제로 에러가 계속 발생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조정해보세요. 제가 지시했어요. 한국 표준과 미국 표준의 차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녹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미시간, 뉴욕, 캘리포니아.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죠. 성공입니다. 기술 장교가 소리쳤어요. 손실률 3.2%. 정확합니다. 리처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라는 것을요.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산 소형 모듈 원전 부품 도입 검토,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요소였어요.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사라 브룩스가 들어왔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에밀리, 밤샜어요? 사라,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녀가 읽는 동안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망으로. 이게 정말이에요? 펜타곤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리처드도 함께 있었고요. 그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창원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대통령 승인은?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출장 승인서였죠. 트럼프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워든 보좌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자 준비됐다고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항공권 예약, 일정 조율, 보안 검토. 오후가 되자 제 출장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을 때였죠. 그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에밀리, 에너지는 곧 안보다. 절대 잊지 마라.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리처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추가 정보예요. 한국이 작년에 UAE에 같은 부품을 수출했답니다. 완벽하게 작동 중이고요. UAE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조건이 더 나쁜데 말이죠. 이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성공적인 사례가요. 저는 즉시 박준호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UAE 사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어요. 물론입니다. 현장 사진과 운영 리포트 첨부합니다. 사진을 열어보니 거대한 시설이 보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최첨단 원전. 그리고 그 핵심에는 MA인 KOL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 백악관 구내식당에서 빅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에밀리,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빅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그가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정전 리스크가 더 큽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들이 모였어요. 한국 방문 목적은 명확합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기술 검증과 즉시 도입 가능성 확인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현장 검증에 이틀, 계약 협상에 하루.
제가 답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실패란 없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두산의 기술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500도의 내열성, 0.01mm의 정밀도, 이 숫자들 속에 미국의 희망이 숨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산이 미국을 살릴 수 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다. 짐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저는 벽에 걸린 미국 지도를 봤습니다. 곧 이 땅에 다시 불이 켜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 10시 덜레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준호 이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준비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시면 확신하실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곧 뵙겠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도시에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어요. 전력 부족으로 많은 곳이 소등된 상태였죠. 다음에 돌아올 때는 달라질 거야. 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실패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가져올 답이 미국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이틀 앞둔 아침,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참모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즉시요. 루스벨트룸으로 향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라 브룩스의 표정도 어두웠죠. 에밀리, 빅터가 뭔가 준비한 것 같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2명의 고위 참모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휴스턴이 정면에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앉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죠. 빅터가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워든 보좌관의 한국 출장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의회 지도부 12명의 서명이 있습니다. 외국산 에너지 부품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폭스뉴스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미국 우선주의 포기하나라는 헤드라인을 준비 중이랍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설명하시오.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전등이 깜빡거렸어.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10초 후 비상등이 켜졌지만 메인 전력은 여전히 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하트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버지니아주 전력망이 과부하로 셧다운됐습니다. 백악관도 영향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제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AI의 심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구글 서버 30%가 다운됐고 아마존은 비상 발전기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빅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산은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명하신 미국 우선 에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터, 법을 지키다가 나라가 마비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로 그때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급박했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긴급 문자가 왔죠.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망 위험.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였어요. 대통령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세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총전량 감소 곡선, 전력요금 상승 곡선, 서버 셧다운 증가 곡선. 세 선이 모두 위험 수준을 향해 치솟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에 미국 디지털 인프라의 절반이 마비됩니다.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래서 해법이 뭐요? 한국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이 검증되면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빅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어요. 대통령님, 펜타곤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서버팜이 전력 부족으로 방어 시스템 일부가 다운됐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려했을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듬성듬성 어두웠어요. 절전 모드로 많은 건물이 소등된 상태였죠. 길게 숨을 내쉰 그가 돌아섰습니다. 에밀리, 네, 대통령님, 가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결과로 돌아오시오.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란 말이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가 빅터를 바라봤습니다. 빅터, 당신 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요. 빅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켰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사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항공권이에요. 오늘 밤 비행기입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벌써 준비를? 대통령이 승인하실 걸 알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그분도 현실을 아시니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의 조명이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위태롭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텍사스 정전 피해 규모,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 중단 현황, 매사추세츠 병원 비상 전력 고갈 경고. 저는 한국으로 가져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력망 현황, 필요 사양, 도입 일정. 실패할 수 없는 협상이었어요. 리처드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방금 인텔리전스 보고받았어요. 중국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답니다. 중국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준호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이미 새벽이었지만 그는 받았습니다. 박 이사님, 상황이 급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미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신뢰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하지만 전력 없이는 그것도 그저 어두운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짐을 마저 챙기면서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있었죠. 에밀리, 여기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일이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실에 들렀을 때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붉은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운영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좌관님, 방금 시카고에서 추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50만 가구입니다. 기온이 영하인데 난방이 끊겼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주식시장은 전력 위기 우려로 5% 추가 하락. 보좌관님,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해결될까요?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한국 기술 자료가 들어 있었죠. 해결될 겁니다. 아니, 해결해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3월 비였어요. 터미널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드문드문 불빛만 보였죠.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있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 그것은 미국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시 밝아질 거라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창원. 거기에 미국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원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 이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엔지니어 특유의 정직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공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어제만 해도 시카고에서 50만 가구가 정전됐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술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친 규모였죠. 입구에 들어서자 두산의 힘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박 이사가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김복도를 지나 테스트 센터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죠. 오늘 시연을 위해 전 팀이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실패는 없을 겁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 중앙에는 XE100 고온가스 냉각로의 핵심 부품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은색 금속 표면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그 주변으로는 수십 대의 모니터와 측정 장비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신호를 보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기술자 10명이 각자 위치에 섰습니다. 메인 컨트롤러를 잡은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바라봤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대형 스크린에 온도 게이지가 나타났습니다. 100도, 200도, 300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죠. 첫 번째 테스트는 내열성입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목표는 1500도 섭씨입니다. 500도를 넘어서자 실험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작동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1000도를 넘어서자 열화상 카메라 화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1200도. 엔지니어가 숫자를 읽었어요. 1300도. 1400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연결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나타났어요. 그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1490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500도 도달.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화상 화면에 선명한 숫자가 찍혔어요. 1500도 섭씨. 부품은 완벽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떤 변형도, 어떤 손상도 없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정밀도 측정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다른 장비를 가동했어요. 로봇팔이 움직이며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나타났어요. 빨간 점들이 표면을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측정 시작.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제 눈은 핵심 수치에 고정됐어요. 오차 범위였죠. 0.009mm. 첫 번째 측정값이었어요. 0.010mm. 두 번째였습니다. 0.008mm. 세 번째였어요. 모든 측정값이 0.01mm 이내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밀도였죠. 백악관 화면에서 빅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박 이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터 씨,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이번엔 특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2명의 기술자가 큰 수조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물이 가득했어요. 1500도로 달궈진 부품을 영하의 얼음물에 즉시 담그겠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견디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시연이었어요. 로봇팔이 새빨갛게 달궈진 부품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음물 속으로 넣었어요. 찌이. 엄청난 수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실험실이 순간 안개로 가득 찼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초 후 수증기가 걷혔습니다. 기술자가 부품을 꺼내 들었어요. 재측정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됐죠. 0.010mm. 변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부품은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어요. 박 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보좌관님, 이제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다시 켤 수 있죠. 백악관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 이사,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소? 준비된 물량이 있습니다. 박 이사가 답했어요. 일주일 안에 첫 선적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검사관 3명이 들어왔어요. 실시간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수석 검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모든 항목 합격입니다. 서류를 받아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인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2025년 3월. 이제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박 이사가 말했어요. 저는 백악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수용으로. 계약서를 준비하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리처드였습니다. 보스턴 전력망 붕괴 임박. 병원들 위험. 저는 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하셨죠?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실험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이건 부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가 박 이사에게 말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불을 켭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창원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빛나는 도시였죠. 곧 미국도 다시 이렇게 밝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펜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신뢰를 잇는 달이었죠. 미국을 대표해서 서명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박 이사가 맞은편에서 서명했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서명합니다. 동맹국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양국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즉시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성공했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소, 에밀리. 미국은 당신에게 빚을 졌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 빚을 진 겁니다. 그날 밤, 창원의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불을 봤다. 1500도의 불. 그리고 그 불을 견디는 기술을 봤다. 하지만 진짜로 본 것은 신뢰였다. 국경을 넘는 신뢰. 그것이 미국을 구할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첫 선적분이 미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희망을 실은 배가 태평양을 건널 것입니다. 불은 다시 켜질 것이다. 제가 일기장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가방 속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정부 간의 긴급 공급 계약. 이 한 장의 종이가 미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백악관까지 가는 길.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보좌관님이 떠난 사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제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3곳이 멈췄어요.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을 때 이미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전력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 점들이 전날보다 더 많아져 있었어요. 에밀리, 사라 브룩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즉시 브리핑하래요. 루스벨트룸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빅터 휴스턴, 리처드 하트, 그리고 다른 고위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보고를 듣겠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연결하자 벽면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빅터가 팔짱을 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첫 번째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미국 자체 생산 시 5년, 한국 협력 시 1년 반. 제가 설명했을 때 몇몇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3년 반입니다. 빅터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은요? 관세 포함하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비용 분석표였죠. 초기 비용은 한국이 20%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수치를 가리켰어요. 3년 반 동안의 정전 피해액을 계산하면 미국 자체 생산이 오히려 10배 더 비쌉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군요. 그때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500도의 열을 견디는 부품, 영하의 불에 담가도 변형되지 않는 정밀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장률은?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꺼냈어요. 한국 부품의 예상 고장률은 0.3%입니다. 현재 미국 부품의 2.8%와 비교하면 9배의 차이군.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빅터가 일어섰어요. 대통령님, 그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트럼프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돌아섰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빅터,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밖을 보시오. 워싱턴 기념탑 조명이 꺼져 있소. 백악관도 비상전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고. 빅터가 입을 열려 했지만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나도 미국 우선주의자요. 하지만 죽은 미국은 우선이 될 수 없소. 그는 테이블로 돌아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이 문장이 맞소.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진실을 말해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전략적 동맹국 공급망 예외 조항을 즉시 기한하시오. 네, 대통령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기자실을 일시 봉쇄하시오. 준비가 끝날 때까지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빅터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대통령님, 의회는 내가 설득하겠소.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 국민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데 정치 게임을 할 시간이 없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해냈어요. 아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실제로 부품이 도착해서 작동할 때까지는.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산은 넘었어요. 저는 상황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승인 완료. 즉시 선적 시작하세요. 박준호 이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내일 부산항 출발. 그때 리처드가 들어왔어요. 에밀리, 방금 중요한 정보가 왔어요. 뭡니까? 중국이 한국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답니다. 우리보다 30% 높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박 이사가 거절했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신뢰였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외 조항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갔어요. 에밀리,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때로는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한 법이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 묻겠소. 왜 그렇게 확신했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15년 전 한한국 엔지니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그 말이 증명된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군.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의 노을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국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힘을 얻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부산항 출항 확인. 해운회사의 메시지였어요. 예상 도착 시간 14일 후,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25년 4월 3일, 미국에 다시 불이 켜질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의회 에너지위원장이었어요. 워든 보좌관,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한국 부품 도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결과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의회를 설득하는 것. 그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제 전략이 사람을 따른다. 제가 노트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필요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결정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청문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영상과 증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새벽 2시,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이름은 한국기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 의회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증언석에 앉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게 향했어요. 에너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산 원전 부품 긴급 도입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에밀리 워든 보좌관, 선서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마친 후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자 뒤쪽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지난 3주간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붉은 선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였죠. 전력 공급량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300만 가구, 경제 손실은 하루 50억 달러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의원들이 술렁거렸어요. 공화당 의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워든 보좌관, 왜 하필 한국입니까? 일본이나 독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두산의 XE100 부품은 세계 유일의 기술입니다. 내열 1500도, 정밀도 0.01mm. 어떤 나라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요? 45% 관세를 물고도 경제성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비용 분석표를 보여줬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정전 피해액의 10분의 1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죠. 미국 자체 생산은 5년, 한국은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그때 위원장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약속을 지킬까요? 저는 일어서서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LA 항구의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에서 두산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 내려지고 있었죠. 이미 첫 번째 선적분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제 미시간 원전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미시간 전력망 상황이었죠. 서버 가동률이 48%에서 92%로 회복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리켰을 때 몇몇 의원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보좌관 하나가 급히 들어와 위원장에게 메모를 전달했어요. 위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10분 후 재개합니다. 휴식 시간, 사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대요. 지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오후 3시 정각에 청문회가 재개됐을 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표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전환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에너지부 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었죠. 미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우리는 전략적 동맹국 공급망 예외 조항을 발령합니다. 한국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합니다.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입니다. 진정한 힘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뒤쪽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전력 공급 회복 곡선이었죠. 한국 기술 덕분에 미국 AI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녹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92%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훌륭합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번졌어요. 기자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청문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시작됐어요. 의원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감동의 물결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한국 창원이 나타났어요. 박준호 이사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두산 엔지니어들이 도열해 있었죠. 박 이사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박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통령님, 동맹은 이럴 때 돕는 겁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곧 한국어로 전환했습니다. 워싱턴이 다시 빛났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도움이 돼서 기쁩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박 이사, 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희망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창밖으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의사당 돔에 조명이 환하게 켜진 거였어요. 대낮인데도 선명하게 빛났죠.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든 보좌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일어섰어요. 잠깐,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의존할 겁니까?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 기술도 개발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그가 앉자 민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라고 봅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가 최우선이니까요. 청문회가 끝날 무렵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워든 보좌관과 한국 두산에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이 3번 울렸습니다. 청문회가 공식 종료됐어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워든 보좌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박준호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겁니다. 그것이 동맹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국 전역의 전력망 지도가 녹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씩 차례대로 보스턴 정상화, 시카고 회복, 디트로이트 재가동, 운영 요원들이 연이어 보고했어요. 리처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방금 구글에서 연락 왔어요. 서버팜이 100% 복구됐답니다. 아마존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95%입니다. 내일이면 완전 정상화될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기립했어요. 앉으시오. 그가 말했지만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한국을 향한 박수였죠. 트럼프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힘이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므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밝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켜지는 불빛들. 그것은 희망의 불빛이었죠. 사라가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함께 해준 거고요. 그날 밤, 미 에너지부는 공식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적 동맹국 공급망 예외 조항,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승인. 2025년 4월, 짧은 문장이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녁 9시, 대통령 주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주요 참모들과 의원들이 모였죠. 트럼프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잔을 들고 그가 덧붙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위하여,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빅터도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내가 틀렸소.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모두가 옳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밤 11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니 모든 채널이 오늘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이사였어요. 에밀리 보좌관님, 축하드립니다. 박 이사님이야말로 축하드려요. 한국 기술의 승리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신뢰의 승리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불이 켜졌다. 단순히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 켜졌다. 미국은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이라는 이름이었다. 앞으로도 이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펜을 내려놓고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밤 9시 워싱턴 리치랜드 데이터 센터 앞에 서서 저는 7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150만 명이 정전 위기에 놓였던 그 3월의 밤을요. 에밀리 보좌관님, 준비됐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면의 사진들을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기술진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들이었죠. 지난 6달의 기록이었습니다. 메인 컨트롤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라 브룩스, 리처드 하트,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박준호 이사까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과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는 날이죠. 대형 스크린에 전력망 지도가 떴습니다. 미국 전역이 안정적인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관리자가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시제품 최종 점등 시작합니다. 스위치가 올라가는 순간 데이터 센터 전체에 진동이 울렸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는 소리였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전력 효율 98% 도달.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안정화 확인. 녹색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렉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 이사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꿈꾸던 그대로예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환했어요. 더 이상 절전 모드는 없었죠. 7개월 전을 기억하세요? 제가 모두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캐나다가 전력을 끊었을 때 우리는 막막했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어갔어요.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요. 리처드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최종 통계입니다. 한국 부품 도입 후 정전 사고 제로. 서버 다운타임 99.9% 감소. 믿기 힘든 숫자였지만 현실이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가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3월 10일. 미국이 어둠에 빠졌다.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의 페이지를 폈습니다. 10월 27일. 불빛이 영구적으로 켜졌다. 한국과 함께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작동시킨 건 신뢰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70년 신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참모 한 명이 들어왔어요. 보좌관님, 대통령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트럼프의 친필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옳았소. 때로는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미국을 구해줘서 고맙소. 저는 편지를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조용한 감동이 퍼졌습니다. 화면 속 박준호 이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보좌관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창원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박수가 아닙니다.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한미 동맹을 위한 박수입니다. 리치랜드 컨트롤룸에서도 박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함께 박수를 치는 순간이었죠. 박수가 멈춘 후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도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을 도울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이죠. 박 이사가 화답했어요. 밤 10시가 되자 행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떠났지만 저는 남아 있었어요. 혼자 컨트롤룸에 서서 깜빡이는 서버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하나의 이야기 같았어요. 위기, 갈등, 결단, 협력, 그리고 성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에밀리, 뉴스 봤어. 내가 미국을 구했다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다리를 놓았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어요. 완벽한 안정 상태였죠. 건물을 나서면서 입구의 명판을 봤습니다.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어요. 한미에너지협력센터 실내로 켜진 불빛.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로써 미국 전력망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7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 차선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어요. 워든 보좌관님, 감사합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감사는 제가 아니라 한국에게 해야 한다고. 백악관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미에너지 협력 최종 보고서였어요. 7개월 전, 우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자존심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이 응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우리는 정기를 되찾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1시, 워싱턴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했어요. 문득 박준호 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이어준 건 전선이 아니라 신뢰였으니까요. 일기장을 다시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불빛의 진정한 의미는 밝음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켜온 진짜 불빛이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켠 신뢰의 불빛. 펜을 내려놓고 저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창밖은 여전히 밝았어요. 그 불빛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시작은 위기였지만 끝은 희망이었습니다. 시작은 고립이었지만 끝은 연대였습니다. 시작은 어둠이었지만 끝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이긴 여정의 진정한 마침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